북한이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비핵화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세 번째 희생자로 알려진 단원고 학생이 구조 직후 헬기가 있었음에도 배로 이송돼서 살아날 수도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의 기소로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등 부처 장관들은 검찰을, 이재용 대표는 정부의 뒷북 대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강한옥 여사가 경남 양산 하늘공원에 안장됐습니다. 대통령은 내일부터 업무에 복귀합니다. 아이폰 X의 얼굴 인식 기능에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의 얼굴을 아버지로 잘못 인식해서 게임 아이템 1,000만 원어치가 결제됐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달리는 열차에 실려있던 요리용 가스통이 터졌습니다. 최소 70명이 숨지고 40명 넘게 다쳤습니다. 한옥집 지붕이 포개지듯이 맞닿아 있습니다. 주민은 이 집 뒤로 대형 화물차가 오고 가면서 집이 점점 기울고 있다고 하는데요. 뒤쪽에 화물차 제한 속도 10km라고 써있는 뒷길을 두고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수소 전기차가 도시를 밝히는 시대로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에 또다시 동해를 향해서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올 들어 12번째이긴 하지만 이달 초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미국과의 실무 협상이 결렬된 뒤로는 처음입니다. 어제는 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그리고 오늘은 발사체를 쏘아 올린 셈이 됐습니다. 미국에게 빨리 이른바 새로운 셈법을 내놓으라는 시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을 향해 발사체를 쏜 건 오늘 오후 4시 35분과 38분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발사된 곳은 평안남도 순천 일대입니다. 지난 2일 발사했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은 아닌 겁니다. 두 발의 발사체는 약 370km를 날아갔는데 최대 고도는 90km였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들 발사체가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Z 바깥쪽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측이 발표한 비거리는 350에서 400km로 우리 측 관측보다 다소 길었습니다. 이번 발사체들을 놓고선 지난 8월과 9월 북한이 잇따라 쏘았던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발사 시간을 근거로 방사포의 연발 사격 시험을 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방사포 발사 시험 때 방사포의 위력상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되는 연발 사격 시험만 진행되면 될 것이란 평가를 내렸다고 밝혀 추가 실험 발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는 등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베 일본 총리는 발사 소식이 알려진 직후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판단되는 것을 발사했다며 한국과 미국 등 관계 국가들과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를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의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회의 결과는 나왔습니까? 네, 조금 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NSC 회의가 끝났는데요. NSC는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NSC에서는 북측이 남측의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라고 한 상황도 점검했는데요. 금강산 관광 사업은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의 이행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오늘은 정기적인 NSC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는데요. NSC 준비회의 중에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이 알려져 오후 5시 30분부터 상임위원회를 열어 긴급히 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모친 강한옥 여사 발인을 마치고 오후 3시 30분쯤 청와대에 복귀했는데 1시간도 안 돼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얘기는 사전에 발사 징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점검이 안 됐다, 체크가 안 됐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종종 발사대의 움직임 등을 보고 사전에 발사 징후를 위성 등으로 체크를 하는데 이번에 사전에 체크가 됐는지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과거에도 사전 징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NSC를 미리 열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청와대는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 의도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청와대에서 공식 평가를 하진 않았지만 북한의 발사체 기술 성능 테스트에 더해 정치적으로는 대미 압박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고문부터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까지 나서면서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오라고 요구해왔는데 같은 연장선상이라는 겁니다. 이달 초 북미의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됐고 북한이 대미협상의 시한으로 밝힌 연말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어제는 뭐 조의문을 보내왔고 오늘은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 얘기는 뭐 특별히 나온 게 없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어제 판문점을 통해 보낸 조의문은 어젯밤 문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는데요. 청와대도 조의문은 조의문일 뿐이라고 했지만 나름 답신 등을 통해서 대화의 계기를 만들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바로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겁니다. 더욱이 오늘이 대통령 모친상 발인 날이고 아직 상중이나 다름없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도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조의문은 대남용이고 미사일 발사는 대미용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앞서 분석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의근 기자였습니다. 오늘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은 일본에서 먼저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이 발표를 하기 10분 전에 일본 해상보안청이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정보 수집 능력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군은 또 우리 군대로 발표만 늦었지 감지는 우리가 더 빨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4시 50분에 문자 메시지로 북한의 발사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일본 해상보안청은 그 10분 전에 이 소식을 발표했고 이 바람에 우리 합참이 처음 언론에 소식을 알리는 순간은 NHK 등 일본 언론의 보도가 이미 나오고 있었습니다. 앞서 8월 24일 북한이 발사체를 쐈을 때도 일본은 12분 빨리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방위상이 나서 자체 정보력만으로도 빠르게 감지를 해냈다고 자랑했습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틀 뒤라 정보력을 과시한 겁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오늘 재빠른 발표도 지소미아 종료가 22일 앞으로 다가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발사체 감지 시간 자체는 발표 시간과 다르다는 게 우리 합참의 설명입니다. 한 관계자는 작전 사항이라 상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일단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북한과 가까운 우리가 일본보다 정보를 빠르게 알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예, 북한이 조의문을 보낸 지 하루 만에 발사체를 쏜 배경에 대해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함께 잠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자, 아무튼 어제는 뭐 조의문을 보내더니 오늘은 발사체를 쏘아 올린 바람에 이게 뭐 그냥 별개로 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일종의 별개로 봐도 되는 게 아니라 별개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일단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의 그 B-52 전폭기 2대가 25일일 겁니다 아마 동해상으로 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거는 북한을 겨냥한 것만은 아니에요. 요즘 중러가 대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군사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B-52가 떴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대북 경고용도 된다. 왜냐하면 백두산 다녀온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김계관 나서지, 김영철 나서지 계속 연말까지 셈법을 빨리 바꾸라고 경고하는 데 대해서 저게 단순한 경고로 끝나지 않고 군사행동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그 생각을 미국은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정찰기가 한 바퀴 돌고 왔고 그래도 계속 그 미국에 대한 압박이 계속 되니까 말로 B-52가 또 한번 뜨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도 정찰기가 움직였다는데 그러니까 그 미국이 동해상에서 취한 군사 행동에 대한 일종의 경고 내지는 그 반격의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뭐 그래도 기왕이면 대통령 상중인데 발인이라도 끝나고 내일쯤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저께 조의문 보내고 예. 사실 이제 발인은 오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 계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날로 치면은 아직 덜 끝났지만 예. 발인식까지 해서 장례 절차가 끝났으니까 예. 그 오후에 쏘는 것은 그렇게 무례한 짓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그쪽의 판단. 예. 예. 보통 새벽이나 이럴 때 쏘아 올리다가 오늘은 오후에 쏘아 올려서 이건 무슨 뭐 또 차이가 좀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지금 그 뭐 특별히 말하자면 장례식 끝난 걸 기다렸다가 그걸 신경 쓴 보니까, 것이다. 예. 예, 그렇게 볼 수도 네. 있긴 있겠군요. 예. 그나저나 북미 대화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북미 대화를 위해서는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것도 이제 그것을 일종의 이제 압박하는 그런 시위 중에 하나로 분석은 되는데 정 부의장님 보시기에 연말까지 미국이 뭐 내놓을 게 있을 만하다고 보십니까?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예, 예. 미국이 지금 지난번 스톡홀름에서 보여준 입장이라는 것이 크게 북한으로서 그렇게 이렇게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2월 28일 하노이 노딜 때보다는 조금 나아졌는데 예, 이게 완전하게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결렬로 끝내놓았지만 예.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정관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라든가 또는 미 실무 관료들의 여러 가지 태도로 봐서는 연말까지 셈법을 바꿀 것 같지가 않다. 예. 그런 불안감이 지금 북한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연말까지 셈법을 바꿔서 나오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이미 연초에 얘기를 예. 했기 때문에 그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일어나지 않기를 좀 바라는 차원에서 예. 김정은 15일 날, 그 뒤에 김계관, 김영철 연달아서 3김이 정말 미국에 대해서 뭐 고소도 하고 예. 압박도 하는 행동을 취하는데 연말까지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북한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반증입니다. 그 새로운 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 부의장님께서 보시기에 북한이 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그 핵실험하고 또 ICBM 쏘는 건 그거는 이제 기본이고 예. 또 플러스 알파로 한다면은 이제 중국 러시아하고 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예. 안보리의 제재,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치고 나가는 그런 식의 예.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제 작년 6월에 싱가포르 회담 상황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런.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그 경우에 우리의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트럼프의 선택이라든가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 북핵 문제를 자기의 업적으로 쓰려고 한다는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예. 내년 초까지도 그런 압박을 해서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죠. 예. 미국이야 뭐 북핵 문제를 놓고 해결이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뿐인 상황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 이번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물론 문서로 해결하자는 식의 입장을 아직까지 견지하고 있지만 북한이 계속 우리가 두드리면은 회담은 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예. 더구나 이 조의문을 보냈다는 것은 그 가능성을 상당히 암시하는 그런 행동이었었어요. 예. 그런 점에서는 이 조의문 보낸 것과 그다음에 금강산 철거 문제를 문서로 끝내자고 했지만 우리가 이제 회담하자고 했으니까 예.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인을 좀 보내고 예. 우리도 물밑으로 좀 움직여야죠. 그렇게 해서 남북 대화라도 복원을 해놓아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해 바뀌기 전에.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그 판문점 라인이 가동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지금 어저께 조임이 온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것도 일체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일체 대꾸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가동할 수 있다는 사인이 왔다고 보고 그 채널을 통해서 남북 회담만이라도 좀 살려내는 그런 움직임을 그 현실적으로 뭡니까 금강산 문제는 그걸 철거하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라도
굉장히 많은 복잡한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서로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쪽 기업인들의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기업인들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예.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사 합의가 끝나서 예. 철거 작업이 시작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고, 하다가 보면은 정세 변화로 인해서 관광 사업을 그 철거가 아니라 리모델링식으로 예. 그 발전시킬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여유 있는 자세로 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오고 가는 말싸움과 소위 군사적 행동에 겁먹지 말고 예. 느긋하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노력은 또 별도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얼굴은 봐야 되는데 얼굴 볼 수 있다는 신호를 나름 조의문으로 조의문입니다. 표현을 한 것이라면 예. 오늘 쌓아 올린 발사체는 그 조의문과는 별도로 보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겠다. 유리가 아니라 그 자체 예. 그 완전히 별개라고 저는 봐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오늘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 부의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세월호 참사 당일에 구조됐던 단원고 학생 중 한 명이 제때 응급 구조를 받았다면 생존했을지도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헬기로 이송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정작 헬기에는 당시 해경 간부들이 탔습니다. 조사 결과를 들은 유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수색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참사 당일 단원고 학생 A군을 구조했는데 병원에 옮기는 시간이 늦어져 살릴 기회를 놓쳤다고 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국가는 최소한의 의무도 수행치 않았으며 A군은 헬기를 탈 기회를 3번 놓쳤고 4번이나 배를 옮겨 타며 4시간 41분 만에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헬기를 탔다면 20여 분 걸렸을 거리였습니다. A군이 탄 함정에는 헬기가 있었지만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김수현 서해청장이 탑승했습니다. 원격으로 연결된 병원에서 생존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는 신호가 감지됐고 헬기로 A군을 이송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도착한 헬기엔 또다시 김석균 해경청장이 탔습니다. 조사 결과를 들은 세월호 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애들 살아있는데 살인시켰대잖아요. 버리고 갔대잖아요. 애들 숨쉬고 있었는데 버리고 갔대잖아요. 그 짧은 단몇분만 빨라서도. 특조위는 추가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A군을 헬기가 아닌 배로 병원에 옮기기까지의 순간순간은 특조위가 발표한 영상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참담했던 당시의 상황을 이상엽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학생 A군이 구조됩니다. 지금 익수자 한 명 올렸습니다. 사망으로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구조한 지 11분 지나 헬기로 이송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A군이 있는 함정에 헬기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헬기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 갑니다.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을 기자회견에 참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A군을 살리기 위해 원격 의료 시스템이 연결됐고 산소 포화도가 69%를 가리킵니다. 의사는 원격으로 헬기 이송 조치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두 번째 응급 헬기가 도착합니다. 헬기 도착. 네.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쪽까지. 네. 바로 내리고. 심폐소생술을 받던 A군은 헬기장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헬기가 아니라 배로 이송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해경은 이유를 모릅니다. 현장은 통제가 안 됩니다. 응급 헬기는 상공에서 회항했고 같은 시각 또 다른 헬기가 도착했지만 이번엔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을 태우고 서해청으로 갑니다. A군은 배로 옮겨집니다. 현장에 있어가지고 위에서 지휘부에서 했는데 현장에 있어가지고 심폐소생술 중단, A군은 사망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리고 4시간 41분이 지난 오후 10시 5분
A군은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했습니다. JTBC 이상혁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책임지고 있는 박병우 진상조사국장이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더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 화면은 해경이 직접 자신들이 찍은 거라면서요? 예, 본인들이 체증으로 찍은 겁니다. 예. 이게 저희들은 이제 오늘 처음 보는 그런 장면들이기 때문에 저 가족들의 아픔이야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그때 헬기로 빨리 헬기로 옮겼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일반적으로 25분 걸립니다. 현장에서 목포까지. 근데 조금 빨리 간다면 20분이면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배로 옮기면서 4시간 넘게 걸리는 것이고. 4시간 40분 걸립니다. 예, 그것이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헬기로 20여 분 만에 옮겼다면 충분히 살아날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죠? 일단 저희들이 응급의학 전문으로 그 응급의사분들하고 한 6분 다 자문을 거쳤는데 뭐 살 수 있다, 어떻게 됐다 이렇게 특정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죠. 일어나 이 바이털 사인 그 모니터를 보면 일단 의사들 입장에서는 사망했다고 도저히 진단은 못한다. 위험할 수는 있는데 맥박도 분명히 있었고. 그러니까 그 맥박도 이 CPR 이른바 심폐소생술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 때문에도 맥박은 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건지 저런 건지는 무조건 빨리 이송을 해서 병원에 와서 약물도 주입을 해보고 이른바 응급 치료를 시술을 받아봐야지만 이걸 확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왜 헬기에서 배로 바뀌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상황이 나와 있습니까? 물론 그 삼청장들이 다 부인을 하겠죠. 이른바 서해청장, 해경청장, 목포 서장까지 다 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사는 일단 저기서 지금 심폐소생술하고 있는 분 그리고 해경 직원들은 조사를 거의 다 했습니다. 전부 다 지휘부에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는 다 진술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날 헬기를 탄 사람은 해경청장이었다면서요? 그렇죠. 서해청장도 기자회견장으로 날아갔고 본청장도 또 날아갔고 그랬는데 응급헬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헬기도 못 타고 지금 저렇게 화면에 나오는 이제 이 배로 이송이 되는데 실상 저 배로 이송하라는 명령 내리는 저 순간이 시신 처리를 한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급한 환자가 분명한데 배로는 아무리 빨리 가도 목포까지 가면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런 상황을 응급 환자를 그렇게 다룰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아마 시신 처리를 사망 처리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피정을 태웠다.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살아 있었다라고 특정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했다고 도저히 의학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으로 저희들은 하는데요. 그 상황에서 저렇게 피정으로 태워 옮긴다는 것은 본인들은 시신으로 처리를 했다는 거죠. 간주했다 이렇게. 그 당시에 헬기가 석 대가 있었던 건 맞습니까? 네, 저 학생이 올라온 시간에도 바로 있다가 헬기가 왔다가 바로 또 떠나고요. 응급 헬기도 또 왔다가 또 떠나고 또 그 자리에 바로 김석현 해경청장을 태우러 내려왔다가 또 떠납니다. 그래서 3번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아무튼 지금 뭐 5년이 지난 그런 상황이어서 진상조사단이 조사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지만 아무튼 이런 또 결과를 또 내놓으셨습니다. 이런 근거들은 이거 이외에도 또 많이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 뭐 제보 영상, 사실 저희들은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제보 영상도 있고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은 영상 자료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소중하게 쓰이고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한 2,500만 건의 파일이 됩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또 조사의 관점에 맞춰서 이것을 조합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도 그런 당일날 찍었던 분들 영상들이 꽤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좀 영상을 더 보내주시고 또 방송국도 뭐 물론 되신다면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하면 굉장히 좋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자료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최종 결과도 저희들이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박병호 진상조사국장 실무 책임자셨습니다. 박 국장과 잠시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다를 둘러싼 논란에 정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검찰의 기소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에 이어서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장관까지 가세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타다를 기소한 검찰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려면 기존 이해 당사자와 갈등을 풀 상생이 필요한데 미처 해법을 찾기 전에 사법적 판단이 앞서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분야에서까지 신산업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한 답변을 다음 날 다시 강조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다른 경제부처 장관들도 잇따라 검찰이 성급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며칠 있으면 곧 법안 심사 소위도 열릴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성급하지 않았나. 검찰이 너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서 조금 너무 앞서 나가지 않았나.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의 기소에 당혹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소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 현장을 찾아 규제 혁신을 강조했던 걸 언급하며 정말 공교로운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이렇게 장관들은 타다를 감싸고 나섰지만 정작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용 대표는 정부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국토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오히려 갈등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어젯밤 한 세미나에 참석한 이재용 대표는 정부를 작심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기소당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국토부가 타다를 일단 포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에 맞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빨리 선언하지 않은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다면 갈등이 증폭되지 않았을 거란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법 영업으로 기소하기 전 국토부의 의견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타다에 반대하는 택시기사가 분신하는 등 어느 쪽으로든 결정을 내리면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신 상생안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재용 대표는 국토부가 낸 상생안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상생안은 피해가 생길지 모르니 일단 보상부터 하라는 것, 그냥 택시회사가 되라는 이야기란 겁니다. 그러면서 20년 전 포털 다음에 한메일을 도입할 때 겪은 일화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우편법은 국가만이 우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이메일도 불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혁신과 법은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결국 이메일은 보편적인 서비스가 됐다고 이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한국당이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인재 영입 대상자에 올렸다가 당내 반대가 커지자 이를 보류하는 일이 있었죠. 황교안 대표의 결정에 최고위가 반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공개되면서 밀실 리더십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선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가당비 어쩌는다고 이 작은 문제들이 쌓여서 결국은 우리 당 운영의 대표의 리더십에 흠이 가지 않을까. 공관병 갑질 문제로 논란을 겪은 박찬주 전 대장과 같은 인사를 영입 대상에 올린 것도 문제지만 의사결정 과정이 어떠했길래 공식 발표 하루를 앞두고 다른 당 지도부가 단체로 반대하는 일이 벌어졌냐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인재영입위원장인 이명수 의원도 외부 영입 인사 명단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당 사무처가 중심이 돼 실무 작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당 안팎에선 밀실 리더십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황 대표 측 관계자는 최고위원들의 건의를 황 대표가 거부하지 않고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준 거라고 옹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는 오늘 다시 박찬주 전 대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찬주 대장은 오늘만 발표해서 보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영입 취소까지 염두를 하고 계신 겁니까? 영입 취소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영입 발표에서 배제하신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배제라니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JTBC 임소라입니다. 예,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 소식입니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오늘 두 번째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웅동학원이 운영한 중학교의 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고 위장 소송을 벌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성국 기자, 지금 동생 조 씨가 첫 번째 영장실질 심사 때는 직접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나왔다면서요? 네, 조 씨는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휠체어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오후 4시 반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몸이 좋지 않다면서도 건강 문제뿐 아니라 다른 혐의들도 소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쯤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예, 첫 번째 심사 때하고 비교했을 때 검찰이 조 씨에게 적용한 혐의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름 보강 수사를 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은 웅동학원 관계자들을 추가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번 영장에 적용된 혐의 중 눈에 띄는 건 강제집행 면탈죄와 범인 도피 혐의가 추가된 겁니다. 강제집행 면탈 혐의는 말 그대로 국가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빚을 졌다는 혐의입니다. 예, 조 씨에게 이 혐의를 적용한 이유가 뭡니까? 검찰은 조 씨가 2006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해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걸로 봐왔습니다. 조 씨는 2006년 재판에서 이겨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했는데요. 이 채권을 부인에게 넘긴 뒤 2009년 부인과 이혼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갚아야 할 빚을 피하고자 부인과 위장 이혼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 겁니다. 또 앞서 구속된 웅동학원 채용비리 연결책들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예. 혹시 조 씨의 건강 문제 때문에 양쪽이 공방이 좀 있었습니까, 오늘? 네, 검찰은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만큼 사전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PPT 자료를 준비해서 조 씨의 건강이 수감 생활을 견딜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반면 조 씨 측은 채용 비리 관련된 일부 혐의들은 인정했지만 다른 혐의들은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국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8월 중순 한 여권 인사에 했다는 발언을 근거로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을 내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서 또 반박을 하고 나섰죠. 이런 가운데 한 현직 검사가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지명하기 전에 내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서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내사를 하지 않고는 청문회 당일에 배우자를 기소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내사 사실을 부인하는 건 그것이 표정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것이 발각되는 게 걱정되는 것이란 의문이 든다. 한 현직 검사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긴 글입니다. 이 검사는 오늘도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성 의심에 대한 보도가 나왔고 얼마 전엔 부인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사 없인 알 수 없는 내용이라 내사를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조 전 장관에 대한 내사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히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내사는 없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검찰은 관련 기록을 재판 등에서 공개하게 되면 이런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게 밝혀질 것이란 입장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재판이 시작되면 수사 자료를 다 넘긴다며 수사 자료 안에 언제 어떻게 수사가 시작됐는지 내용이 있고 당사자와 변호인 모두 열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머니 강한옥 여사를 장지에 모시고 오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장례 미사에선 프란치스코 교황이 보낸 위로문이 공개됐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할머니 강한옥 여사의 영정사진을 들고 성당 밖으로 나섭니다. 운구 차량으로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사라지자 문 대통령이 눈물을 훔칩니다. 약 40분간 진행된 강 여사의 장례 미사에 대통령의 가족 친지와 천주교 신자 등 약 1,500명이 모였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 대통령과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영원한 평화의 서약으로 축복을 내린다며 보낸 위로문이 이 자리에서 공개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버지가 안치돼 있는 경남 양산 하늘공원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문 대통령은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셨다. 이제 아버지도 다시 만나고 못 가시던 고향에도 다시 가시면 좋겠다며 조의를 표해준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홍문종 우리 공화당 대표까지 지난 사흘간 문 대통령은 5당 대표의 조문을 모두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청와대 관저로 복귀한 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공식 업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JTBC 심수혜입니다. 사람의 홍채나 지문 같은 생체 인식은 해커도 풀지 못하는 최첨단 보안 기술이라고 하죠. 그런데 너무 쉽게 뚫리는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얼굴 인식 보안을 뚫고 초등학생 아들이 아버지의 아이폰으로 거의 1,000만 원을 결제한 일도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아이폰 X를 사용하는 김모 씨는 이달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이 1,000만 원 가까이 나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이 애플 스토어에서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것이었습니다. 김 씨 본인만 쓸 수 있게 얼굴 인식 기능으로 잠가놨지만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아이폰 페이스 아이디로 제가 모든 결제를 되게 만들어놨는데 등록도 안 해놨는데 우리 아들 얼굴로 그게 풀리는 거예요, 저절로. 스마트폰이 아들을 아버지로 착각하고 보안을 풀어줬던 겁니다. 김 씨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애플 측은 거절했습니다. 2017년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뒤 애플은 사용자와 얼굴이 닮은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보안이 풀릴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이폰뿐만이 아닙니다. 삼성 갤럭시 시리즈는 투명 실리콘 케이스를 덧대면 먹던 감으로도 지문 인증이 되는 바람에 삼성이 급히 소프트웨어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구글 픽셀4는 눈을 감아도 얼굴 인식이 돼서 사용자가 자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보안을 풀 위험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밀번호 등으로 이중 보안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제주 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전에 출발을 포기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 김포에서 제주로 가려고 활주로를 달리다가 비행기 상태가 이상하자 급하게 멈춘 겁니다. 김해 공항에서 비상 착륙 사고가 난 지 닷새 만에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국토부는 제주항공 전담팀을 꾸리고 내일부터 특별 안전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김포공항 활주로에 비행기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승객들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손님들 세워놓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냐? 전면 피우고 빨리 문 열어. 출발 직전에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해놓고 30분 넘게 활주로에서 기다리게 했다는 겁니다. 이 제주항공 비행기는 어제 오후 7시 35분 김포를 출발해 제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륙하려고 활주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제주항공 측은 비행기 유압 장치에 문제가 생겨 이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김해에서 서울로 오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고장나 비상 착륙한 지 닷새 만에 또 다른 비행기가 고장난 겁니다. 이 비행기 승객 180명은 결국 1시간 반 뒤에야 떠났습니다. 이 사고로 제주에서 김포로 오는 비행기 승객 약 140명도 1시간 넘게 출발이 늦어지고 인천으로 도착지가 바뀌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문제가 계속 생기자 국토부는 제주항공 전담팀을 꾸리고 내일부터 특별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파키스탄에서 달리는 열차에 불이 났습니다. 최소 70명이 숨졌습니다. 승객들이 열차 안에서 아침 먹을 준비를 하다가 가스통이 터진 겁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 검은 연기가 열차를 뒤덮었습니다. 객차 곳곳 창문 사이사이로도 불길이 보입니다. 열차 밖에선 구조가 한창입니다. 파키스탄 남부 도시 카라치에서 북동부로 향하던 고속열차에 불이 난 건 현지 시간 31일 오전입니다. 순식간에 객실 차량 3개를 집어삼킨 이 불로 최소 70명이 숨졌다고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철도청은 승객 2명이 기차 안에서 아침 식사를 만들다가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불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중 일부는 불을 피해 열차에서 뛰어내리다가 숨지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부상자들은 일단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상이 많아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파키스탄에선 장거리 여행 때 열차 안에서 요리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다 보니 화재 방지를 위해 가스통 반입만큼은 막고 있지만 승객들이 규정을 잘 지키지 않아 문제입니다. 또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당국의 수화물 검문이나 규제가 허술한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JTBC 어환입니다.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예.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힐난했던 이들은 바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반대 성명을 낸 전직 국방장관과 전직 참모총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직 장관 4명이 인터뷰를 통해서 전작권 환수 신중론을 편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들도 환수 연기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내의 이른바 전직 엘리트들이 꼭 13년 전처럼 임기 내 전작권을 되찾아오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를 놓고 신중론을 편 전직 국방장관은 모두 4명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출신인 김동신, 윤광웅, 김태영, 한민구 전 장관입니다. 이들은 외교안보 개간지 한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한 전 장관은 전작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정치적 목적성이 군사적 판단을 왜곡시켜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태영 전 장관도 현실을 무시하고 자존심만 중시하면 전쟁에서 성공적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임기 내 전작권 환수 방침이 정치적인 동시에 자존심을 중시한 결정이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앞서 지난 8월 예비역 대장인 역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들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진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건의했습니다. 앞서 2006년 전직 국방장관 반대 성명에는 17명이 참여해 전작권을 환수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면서 역대 군수뇌부의 책임을 따져 물었습니다.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현 정부 들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한미연합 능력에만 의지한다면서 군을 질타한 바 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예, 어제 법무부가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나 오보 여부를 수사기관이 판단해서 취재진 출입을 막도록 한 조항 때문입니다. 검찰이 감추고 싶은 사안을 오보로 몰 수 있다면서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언론 보도의 오보 여부는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검찰의 가혹 행위나 민감한 수사에 대해 보도가 나오면 검찰이 일단 부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새 규정에선 수사기관의 장이 사건 관계자나 검사 등의 명예가 침해되는 오보가 나오면 해당 기자의 청사 출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브리핑 참석도 역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장이 오보 여부를 판별하고 제재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언론이 수사기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절차도 없습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의 회장은 새 규정이 권력기관에 대한 언론 감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등 정치권에서도 권력 감시가 소홀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법무부가 규정안을 만들 때 오보 대응 관련 규정을 관계기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법원과 대한변협 등의 규정안을 보냈을 때 오보 대응 규정은 빠져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의견 수렴과 무관하게 오보 대응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법무부는 출입 제한은 오보가 명백할 때 수사기관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고 의무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오보 여부를 판단할 합리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개신교인 10명 중에 9명 정도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목사가 쏟아내는 정치적 발언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10명 중에 8명은 기독교 정당을 통한 정치 참여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문재인은 대통령에서 탄핵한다. 보수단체 집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그렇다면 개신교 신자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 설문 결과는 달랐습니다. 동의한다는 신자는 10명 중 1명이 채 안 됐습니다. 기독교인 3명 중 2명이 전광훈 목사는 한국교회를 대표하지도 않고 기독교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기총 회장인 정광훈 목사의 언행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86.6%가 반대했지만 정 목사의 주장에 동의하고 적극 지지하는 입장도 모두 합해 13.4%였습니다. 개신교 내에선 이 부분에 대해 걱정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개신교가 극우 정치에 휘말릴 잠재적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신자가 태극기 집회로 불리는 보수 집회에 가는 것엔 74.4%가 부정적, 7.5%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걱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개신교가 몰렸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이 개신교인들이 주요 사회 현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알기 위해 진행한 이번 설문은 개신교인 1000명과 비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난민과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도 신자들 사이에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조사에 참여한 목사들은 개신교의 평등과 사랑의 정신과 어울리지 않는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황 의원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관과 비서관의 월급을 받아서 본인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하게 받은 정치자금이 2억 3천만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원의 판결로 직을 잃은 의원은 모두 13명이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검찰의 MBN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사 승인 당시에 실제로는 회사 돈으로 지분을 사면서 장부상으로는 다른 사람이 주주로 참여한 것처럼 분식 회계를 했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입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2011년 MBN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를 신청하면서 자본금으로 3,950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관련법상 신문을 보유한 사업자는 종합편성채널의 지분을 30% 넘게 가질 수 없습니다. 방통위 자체 조사 결과 MBN은 편법을 썼습니다. 회사가 보증을 선 뒤 여러 임직원들에게 550억 원가량을 대출받아 주식을 사도록 했습니다. 장부상에는 임직원들이 주주로 올라가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2011년 종편 사업을 신청할 때뿐만 아니라 3년마다 있었던 재승인 과정에서도 모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방통위는 보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MBN을 방송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법은 방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을 경우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간 방송이나 광고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어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도 회계 조작 등의 혐의로 MBN 장대환 회장 등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의 고발 여부는 다음 주 최종 결정됩니다. MBN은 오늘 방통위의 입장에 따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대전에 있는 국립대 충남대죠. 여기에 연구 교수가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압수된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불법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영상이 수백여 건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사진이 너무 많아서 피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국립대입니다. 이 대학 연구교수 32살 김모 씨가 학교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하던 중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압수한 김 씨의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나온 사진과 영상은 1,500여 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수백여 건이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촬영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화장실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수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초 신고자 외에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여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범죄 의심될 만한 거 있잖아요. 그걸 찾아내서 추리고 있는 작업 중입니다. 지금. 김 씨는 3개월짜리 계약직 연구 교수입니다. 정식 교원이 아니라서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셈입니다. 곧바로 출근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계약해줘야 된 거고요. 학교 동료와 학생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장 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유니클로가 반값 할인까지 하면서 불매운동이 한풀 꺾이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팔렸는지 카드사 매출을 들여다봤습니다. 불매운동은 여전했습니다. 유니클로에서 카드로 쓴 돈이 1년 전보다 60% 넘게 줄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매장 곳곳에 할인 행사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유니클로는 지난 3일부터 한국 진출 15주년이라며 반값까지 가격을 내렸습니다. 일부 인기 상품이 동나자 불매운동이 흔들린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카드 매출을 확인해봤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매출을 보니 반값 할인에도 불구하고 1년 전보다 61%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매출도 줄어든 폭이 비슷합니다. 유니클로 광고 논란이 불거진 지난 18일부터 불매운동이 다시 거세진 만큼 매출은 더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일본 맥주는 재고만 쌓이면서 수입이 사실상 끊겼습니다. 지난달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여온 맥주는 1년 전보다 99.9% 줄었습니다. 소주와 라면, 간장 등 먹거리도 모두 수입이 뚝 떨어졌습니다. 편의점 업체들은 매년 11월 11일에 하던 막대과자 판매 행사도 규모를 줄일 예정입니다. 불매운동 상품 명단에 일부 관련 제품들이 오르면서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JTBC의 맥도날드 관련 보도가 이어진 후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맥도날드를 비롯한 모든 햄버거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상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맥도날드는 직원들에게 위생과 식재료 보관 상태를 점검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모든 햄버거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상대로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게 평소에도 불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 이후 모든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기획 점검을 실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맥도날드 일부 매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공개된 뒤 위생 상태에 대한 긴급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 29일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던 맥도날드는 매장의 지점별 위생 상태를 확인하라는 지침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식재료의 유통기한과 보관 상태, 매장 내 그릴 등 조리기구의 청소 상태를 확인하는 항목이 담겨 있다고 일부 매장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 한국 맥도날드는 일부 직원들을 상대로 맥도날드 측의 입장이 담긴 성명서 발표에 동참해달라고 권유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로프에 매달린 외벽 노동자들의 현실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들여다보니까 중대한 모순이 있었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규정대로 하면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프공들은 밧줄을 묶을 곳이 없을 때 가장 난감하다고 말합니다. 줄을 내리고 허공에 매달린 뒤 발로 밧줄을 걷어 올려 묶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작업을 안 하면 일할 수 있는 현장이 몇 군데 없어요. 아찔해 보이지만 법을 어긴 건 아닙니다. 법에는 로프를 어디에 어떻게 묶든 규정이 없습니다. 달비계 작업 규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비계는 의자가 아니라 다리 밑을 고치는 현장에서 여러 명이 올라서는 발판입니다. 이미 고정돼 있기 때문에 로프 작업처럼 매듭을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고소 로프 작업은 결코 달비계가 아닌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엉뚱한 규정을 적용을 한 거고. 규정대로 하면 더 위험한 상황도 일어납니다. 규칙엔 달비계 폭을 40cm 넘게 하라고 돼 있지만 로프 작업자들은 의자를 그렇게 크게 만들면 이동이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40cm라면은 제가 이 의자에 앉았을 때 요만큼 남게 되잖아요. 근데 엉덩이에 받치는 뒤에 의자가 있다면 제가 중심을 잡지를 못해요. 줄을 얼마나 내려야 안전한지, 줄이 잘리지 않도록 뭘 대야 하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검찰이나 법원에 가서 다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 규정이다, 맞지 않는 규정이라 해가지고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소로프 작업에만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4일 동안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취소됐습니다. 1993년 APEC이 출범하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른 국제정상회의까지 다 쳐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렇게 취소가 된 이유는 시위 때문입니다. 칠레에서 2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 시위에 불을 댕긴 건 지하철 요금을 30페소, 우리 돈으로 50원을 올리겠다는 발표였습니다. 50원으로 촉발된 시위가 정상들의 일정을 바꿔놓는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겁니다. 먼저 이한길 기자입니다. 에이펙 포기 선언은 칠레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Y con profundo dolor, porque este es un dolor para Chile. Ha resuelto no realizar la cumbre de APEC. 잡혔던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이 취소된 건 1993년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날짜를 연기하거나 칠레 대신 다른 나라에서 여는 방법도 거론되지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이와 관련한 에이펙 사무국의 공식 발표는 아직 내년 회의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다는 것뿐입니다. 일정 연기나 대체제에 대해선 일단 말을 아끼고 있는 겁니다. 에이펙 참석차 칠레에 가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도 일단 백지화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칠레의 에이펙 취소로 곤란해진 건 미국과 중국입니다. 당초 두 정상이 이번에 칠레에서 만나 힘들게 도출된 양국의 1차 무역 협상 합의문에 서명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We're looking forward to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Xi signing phase 1 of our important trade agreement when they're together in Chile. 하지만 칠레의 포기 선언으로 하루가 급한 합의 절차를 빨리 끝마치려면 제3의 장소에서라도 두 정상이 만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폭스뉴스는 중국이 마카오를 회담 장소로 제안했다고 전했는데 미국 내에서는 하와이나 알래스카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이렇게 국제정상회의를 취소할 만큼 칠레 상황이 심각합니다. 시위가 시작된 지 채 2주가 안 됐는데 벌써 20여 명이 숨지고 470여 명이 다쳤습니다. 체포된 시위대는 7천 명이 넘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에이펙 개최 취소 결정이 발표된 당일에도 칠레의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시위대는 대통령궁 앞에 모여 대대적인 개혁과 함께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Pero mientras no haya leyes y una nueva constitución donde esos beneficios lleguen a todos, no pasa nada que se suspenda. 13일째 이어진 시위로 수도 산티아고의 도심은 최루탄 연기로 가득하고 곳곳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산티아고가 아닌 다른 도시에서도 돌을 던지는 시위대와 진압에 나선 군경이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칠레 내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최소 20명이 숨지고 473명이 다쳤으며 7,000명 넘게 체포됐습니다. 이번 시위는 정부가 지하철 요금을 37페소, 우리 돈 50원 인상한 데서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상 계획도 백지화했지만 시위대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칠레 사회에 만연해 있던 불평등에 대한 분노에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을 붙였다는 분석입니다. 칠레 중도좌파 진영의 야권 의원들은 다음 달 새 헌법 제정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하겠다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미 국방부가 이슬람 국가 IS의 지도자인 알 바그다디를 기습할 때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 바그다디가 훌쩍이면서 울었다고 했지만 그런 모습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군도 바그다디의 마지막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미군 헬기를 향해 무장 세력이 사격을 가합니다. 이어 미군의 대응 사격이 이어집니다. These fighters opened fire on our aircraft, and what you see in the video is the actual response. 특수부대 델타포스 요원들이
알-바그다디의 은신처로 접근합니다. 작전 후 F-15 전투기와 무장 드론의 폭격 모습도 담겼습니다. For those of you that may have seen before and after pictures of the compound, it looks pretty much like a parking lot with large potholes right now. IS 희생자 이름을 따 케일라 뮬러의 이름 붙여진 알-바그다디 기습작전 상황입니다. 미 국방부가 당시 드론 촬영 영상이라며 알-바그다디 사망 발표 사흘 만에 공개했습니다. 이때 알-바그다디는 아이 2명을 데리고 지하구멍으로 피신해 자폭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알-바그다디가 겁쟁이처럼 훌쩍이며 울고 있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미군은 설명했습니다. I'm not able to confirm anything else about his last seconds. I just can't confirm that one way or another.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세운 군견에게 훈장을 걸어주는 사진을 트윗에 올렸는데 합성인 것으로 드러나 구설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배우 윤지호 씨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반발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왔기 때문에 진짜 경찰이 보낸 건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윤 씨에게 신분을 분명하게 밝혔고 윤 씨가 모를 리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윤지호 씨는 오늘 새벽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출석 요구서 파일을 받은 적은 있지만 경찰이라 믿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낸 카카오톡 계정이 경찰이 아닌 인터넷 개통센터로 온 적도 있어서 경찰인지 악플러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설명은 다릅니다. 지난 5월부터 캐나다에 있는 윤 씨와 연락하면서 수사관의 전화번호나 공식 이메일 주소 등을 전달하고 신분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수사건으로 카카오톡 계정을 바꿨는데 이를 윤 씨에게도 직접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윤 씨의 주장과는 별개로 강제 송환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가장 실효성이 높다는 범죄인 인도 절차도 양국의 법무부와 외교부, 경찰 등 관련 기관을 모두 거쳐야 해 실제 집행엔 시간이 꽤 걸릴 걸로 보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소식 오늘도 들어왔습니다. 이젠 바다에서입니다. 한 번에 15km를 갈 정도로 헤엄도 곧잘 친다는데요. 먹이를 찾아온 걸로 보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검푸른 동해 앞바다에 큰 덩치의 생물체가 파도를 가르며 유유히 헤엄칩니다. 어순이 접근하자 재빨리 반대쪽으로 달아납니다. 길이 1.2m, 무게 100kg짜리 야생 멧돼지입니다. 배를 붙여가지고 이게 호리를 걸어가 당근 하니까 얼마나 날새는지. 경북 영덕군 강구면 인근 앞바다에 멧돼지가 있던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건 어제 오후 4시쯤입니다. 해상에서 1.5km를 달아나다 엽사가 쏜 총에 맞아 포획됐습니다. 멧돼지는 이곳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서 처음 목격됐습니다. 포획되기 전까지 차가운 바다에서 떠 있었던 시간은 확인된 것만 1시간가량입니다.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난 물개인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 다 와가지고 딱 돌릴 때는 보기 멧돼지인데 엄청 크더라고. 소름 돋더라고 나는. 멧돼지는 통나무 같은 몸매 덕분에 물에 잘 떠 바다에서도 한 번에 15km를 거뜬히 헤엄칠 수 있습니다. 먹이가 부족하거나 영역 다툼에서 밀리면 바다를 건너 이동하기도 합니다. 방역 당국은 멧돼지 사체를 수거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감염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구조대가 다가가기 어려운 재난 현장에 앞으로는 드론이 먼저 출동할 걸로 보입니다. 웬만한 비바람에도 날 수 있는 드론이 오늘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순수한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만큼 여기저기서 많이 쓰일 걸로 기대됩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바람과 파도까지 견디는 무게 28kg짜리 드론에 구명부표 투하 장치가 부착됩니다. 조난자의 위치와 임무를 전송받자 이내 하늘로 떠오릅니다. 지역을 탐색하다 멀리서 조난자를 확인하자 곧바로 조종사가 수동비행으로 바꿔 구명부표를 조난자에게 떨어뜨립니다. 임무를 마친 드론은 조난자의 영상까지 찍어 구조본부로 보냅니다. 기존의 드론과 달리 물과 불에 잘 견디고 바람과 오염물질에도 강한 재난용 드론이 오늘 첫 시험 비행을 마쳤습니다. 2017년 490억 원을 들여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만입니다. 이르면 내후년부터 산악지역과 바다 등에서 인명구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화재 현장에선 무너진 건물에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으로 불길과 구조 인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악 지역에선 조난자를 찾기 위해 연막탄을 떨어뜨리는 드론도 있습니다. 대부분 수입해온 것들이어서 적잖은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드론은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만큼 재난 현장은 물론 범죄 수색이나 정찰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일 전망입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네, 여기 5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첩이 아니었지만 한때 간첩으로 불렸습니다. 고문을 받고 간첩이란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젊음을 보낸 이들이 아픈 기억을 지우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작한 전시회는 가혹한 고문이 이어졌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 차렸습니다. 간첩이 아니다라고 대법원의 판결까지 났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주변에서 어떻게 볼지가 두렵다면서 얼굴을 공개하길 망설였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무죄 받을 때 이 난에 겨울에 꽃이 있었죠. 나비가 있었다니까요. 화분에 날아든 나비, 풀이 무성하게 자란 옛 집터. 그냥 보기엔 특별할 것 없는 사진들이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채웠습니다.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부터 1986년 제1동포 간첩 사건까지 군사정권 시절 간첩으로 몰렸던 사람들이 찍은 사진들입니다. 고통받았던 순간을 잊고 아픈 기억을 치유하기 위해 잡은 카메라. 사람들은 갖가지 고문으로 간첩 누명을 더 씌웠던 장소까지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와보고 싶었어요. 어떤 데인가. 많이 무서웠죠. 용기 내어 잡아든 카메라는 힘든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주던 것들을 향했습니다. 조그마한 창문으로 밖에 빛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저기를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찍게 되고. 차마 뒤돌아보지도 못하던 시간을 당당하게 대면하고 나서는 조금씩 지금의 행복을 렌즈에 담고 있습니다. 뭐 사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경치가 좋은데 찍고. 간첩이 아니었지만 간첩으로 불리며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들. 대법원은 간첩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아직도 이 전시회에 참여한 5명 중 2명은 얼굴을 내보이는 게 부담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일본의 국보인 오키나와 슈리성에 불이 났습니다. 주요 건물이 다 타버릴 만큼 큰 불이었습니다. 이 성터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성 전체가 새빨간 불에 휩싸였습니다. 나무로 된 건물 뼈대들이 하나 둘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시에 있는 슈리성에 불이 났습니다. 성 중심 건물인 정전 등 목조 건물 7채 모두 불에 탔습니다. ちっちゃい頃から見てきた首里城だし、近くにあった首里城だから本当に言葉も出ないぐらい悲しいです。 슈리성은 약 500년 전 오키나와의 옛 독립국 류쿠 왕국 시대에 지어져 1933년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1945년 미국 폭격으로 파괴됐다 1992년 원형대로 복원한 뒤 2000년엔 그 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지난 27일부터는 류쿠 왕국 시대 의식을 재현하는 슈리성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불이 새벽에나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날 새벽까지 축제 행사를 준비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산불에 온통 휩싸인 채 가을을 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로스앤젤레스 북서쪽에 불이 났는데요. 하루도 안 돼서 축구장 넓이의 940배가 까맣게 탔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거대한 산불 연기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도 보일 정도입니다. 악마의 바람으로 불리는 센타에나의 강풍이 또 하나의 산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로스앤젤레스 북서쪽 시미밸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불로 하루 만에 주민 3만 명이 대피하고 6,500채의 주택이 불에 탈 위험에 처했습니다. 최고 시속 130km에 이르는 강풍은 짧은 시간에 6.6제곱킬로미터, 축구장 940개 넓이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도서관 주차장 인근까지 불이 번졌지만 건물은 피해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샌프란시스코 북쪽 소노마 카운티와 로스앤젤레스 서쪽 셔머노크스에서 일어난 산불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진화율이 그나마 30%까지 오르긴 했지만 바람 때문에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소 24시간 동안 강풍이 이어질 것이란 예보가 나오면서 전력회사는 강제 단전 지역을 확대하는 등 관계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전북 완주의 한 마을에서 한옥집들이 기울고 금이 갔습니다. 집들 뒤에 좁은 도로가 하나 있는데요. 커다란 트럭들이 근처 공장에 가려고 여길 지날 때마다 진동을 일으킨 탓입니다. 주민과 업체는 1년 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연지환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의 한 마을, 한지로 유명한 이곳에 지난해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인은 한옥 뒤에 있는 좁은 길, 대형 화물차들이 오가면서 집에 이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찻집으로 쓰기 위해 지은 한옥집입니다. 나무와 돌로 이렇게 지어놨는데요. 그런데 위를 보면 집 두 채에 지붕이 거의 붙어버렸습니다. 원래는 하늘이 보였다고 하는데요. 안쪽 상황은 어떨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 안 벽에는 곳곳에 이렇게 금이 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됐는지 줄자로 재보겠습니다. 이 길이가 약 80cm 정도 됩니다. 주택이 바깥으로 쏠리면서 이런 현상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주민은 바로 옆에 있는 도로에 대형 화물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저기 갈라졌습니다. 층이 벌어진 곳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떨어져 갖고 하늘이 보였어요. 기울면서 쏟아지면서 저기 하늘이 안 보이잖아요. 좁은 1차선 도로와 담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500m 거리에 있는 공장으로 향하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큰 차들이 오갑니다. 차가 올 때쯤이면 집이 진동이 와요. 차가 오고 있다는 걸 느끼게. 이게 무섭다니까요. 진동 울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나는 소리들, 쿵쿵 소리 나가지고. 다른 집은 어떨까? 길가 조금 위쪽에 있는 다른 한옥집입니다. 아래를 보면요. 마당 바닥이 다 깨지고 갈라져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 집 안쪽 상황은 어떨지 이 집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장 이곳저곳에 그물망을 쳐놨습니다. 떨어지는 흙을 막기 위한 용도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흙을 담았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방 바닥은 다 떠서 밟을 때마다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집이 약간 기우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팬을 굴려보겠습니다. 팬이 한쪽으로 굴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집에 사는 사람들도 이 옆에 있는 도로에 대형 화물트럭이 다니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합니다. 큰 덩어리가 이 머리 위로 톡 그 식탁 위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기 아빠가 다 큰일 나겠다 이거 이러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다. 차들이 서로 엉키기도 합니다.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면 아슬하게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에서 설치한 표지판은 제한 속도가 시속 10km라고 돼 있습니다. 잘 지키고 있을지 재봤습니다. 방금도 대형 화물 차량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측정해보니 시속 26km가 나왔습니다. 제한속도 10km라고 써 있는데 약 16km 정도 넘는 속력으로 이 길을 지나간 겁니다. 길가 집주인들은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차 무게를 포함해 10톤 이상의 트럭이 하루 20번 넘게 다녀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의 변화가 화물차가 다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 겁니다. 공장을 찾았습니다. 주민과 상생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기사들 교육시키고 천천히 가라고 항상 얘기하고 안전노선 같은 경우는 다 저희들이 설치해줬어요. 교행도로도 만들어주고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공장까지 오는 도로가 전부 개인 땅이에요. 국가가 소유하는 건 한 번도 없어요. 문중이나 이런 데서 작업도 안 돼요. 또 싣는 양이 아니라 차 무게를 포함해 10톤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건 맹점이 있다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통행의 불편을 조금만 덜어주려고 해도 그 토지주들이 승낙을 안 해줘요. 다 개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2차로를 낸다든가 해야 하는데 예산 형편상 그렇게는 못해요. 사설도로인데 땅 주인과의 협조도 어려워 갈등이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길 한쪽에는 천천히 가세요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도 화물차들은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다닐 겁니다. 사설도로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손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사이 주민과 공장 사이의 갈등의 불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연지환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그리 대단한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종이 상자에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을 하나 뚫어달라. 혹은 손잡이라도
좀 달아달라는 요구.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무거운 간장이며 세제며 설탕, 통조림 상자를 옮기다 보니 관절에 심하게 무리가 간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죠. 최신 장비를 갖춰달라는 요구도 아닌 단지 구멍 하나. 심지어 법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용자들은 비용을 문제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2019년 AI와 드론이 득세하는 시대에 인간에게는 구멍 하나 허락되지 않은 노동의 풍경. 그들의 요구 역시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안전줄 하나. 보기만 해도 아찔한 고공에 매달린 사람들은 시간과 효율의 논리에 밀려서 단 한 줄에 매달린 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 위험천만한 작업 끝에 숨진 노동자의 숫자가 자꾸만 더해지고 있지만 이 역시 달라지지 않는 노동의 풍경. 무엇인가가 없어요. 저희는 그냥 제 발밑에 있는 젠다이가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몰라요. 눈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경험으로 이렇게 앉는 거죠. 이렇게요. 우리는 왜 죽은 자리에서 거듭 죽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거듭 넘어지는가? 작가는 책임은 아래로 내려가서 소멸하고 이유는 위로 올라가서 쌓이는 세상을 한탄했습니다. 4차 산업과 전기 자동차, 인공지능 따위의 첨단의 단어들이 난무하지만 정작 남루한 혹은 잔인한 세상. 얼마 전 노동의 현장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만든 모임의 이름은 그래서 다시는 이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앞서 일부에서 보셨듯이 오늘 세월호 특조위 중간 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의 해경 지휘부 조치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우선 특조위가 밝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부터 볼까요? 네, 특조위는 공문서인 해경 일지와 또 당시 해경이나 방송사들이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상황을 교차 검증해서 오늘 공개했습니다. 네. 당시 A군은요, 바다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채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가 됐고 해경 삼천구함으로 옮겨졌습니다. 참고로 이 삼천구함은 현장 지휘 함정이었는데요. 해경 청장, 서해청장 등 고위 간부들이 타고 있었고 헬기 착륙장도 있습니다. 5분 후에 육지에 있는 목포 한국병원 의료진이 원격으로 진료를 한 결과 헬기로 병원으로 빨리 이송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해경 기록에 나옵니다. 네. 이후에 헬기가 총 3차례 배에 접근을 했고요. 이 중에 첫 번째와 세 번째로 도착한 이 헬기들은 아예 배 위 헬기장에 도착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각각 당시 서해청장, 해경청장만 태우고 떠납니다. 중간에 두 번째 헬기는 어떤 이유에선지 선회만 하다가 떠났는데요. 당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원자, 지금 헬기 선회 중에 있어. 빨리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헬기 도착. 네. 지금 도착. 거죠?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입구까지. 자, 바로 내리세요. 네, 당시 A군 상태는 어떤 것으로 추정이 됩니까? 네, 앞서 일부에도 출연한 특조위 박병우 진상조사국장은 의학적으로 사망했다고 결론 내기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따로 여러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해봤는데 일단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맥박이 있었다 없었다 또는 산소 포화도 수치가 이렇게 69%라고 나온 장면도 있긴 하지만 확정된 값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 이럴 경우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최대한 병원으로 빨리 옮기는 게 일반적 절차입니다. 즉 병원 지시에 따라서 신속히 이송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빨리 헬기를 태워서 이송을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저희 팩트체크팀이 세월호 참사 한 달 전에 그러니까 2014년 3월에 당시 해경이 작성한 순환 대비 집행 계획이라는 35쪽짜리 문건을 확인했습니다. 이 당시 해경 스스로 과거 구조 활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이런 거 좀 보완하자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있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짜놓은 건데요.
재난 대응 기본 방침이라는 게 가장 첫 번째 나오는데 그 첫 번째로 항공 구조를 강조를 해 놓았습니다. 항공 구조사에 의한 신속한 생명 구조 원칙을 1번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사고 발생 당일 자원을 최대한으로 투입한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또 뒤쪽에 보면 세부 전략 파트도 있는데요. 항공 구조 활성화를 가장 우선으로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을 짜놓고도 A군이 심폐소생술을 받던 그 배에 헬기가 최소 2대가 내렸는데도 다른 사람만 타고 A군은 타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체 왜 그랬던 건지 볼수록 더 안타까운 생각인데 그러면 아주 혹시나 그 서해청장이랑 해경청장을 태우고 가는 헬기들이 구조용이 아니라 간부들만 탈 수 있는 뭐 그런 헬기였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그런 추측도 나왔어서 저희가 그럴 가능성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도착한 B515기 그리고 세 번째로 도착한 B517기 실제 사진입니다. 다양한 다른 구조 현장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들것과 또 현장 요원들이 충분히 탈 수 있는 기종입니다. 또 해경 항공 운영 규칙도 한번 보시죠. 해경 항공기의 임무로 수색 및 구조가 나와 있고요. 또 응급 환자 후송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해경 청장은요, 모든 항공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헬기 등 모든 항공기에 대해서 운용 통제 및 지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열어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문상 혹은 진상으로 잡았습니다. 그 진상? 그 진상인가요? 예. 생각하시는 그 진상이 맞습니다. 예. 끝자는 같지만 뭐 완전히 다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 모친 빈소에 홍문종 우리 공화당 대표가 조문을 했습니다. 조문 때 어떤 얘기를 했냐라고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봤는데요. 홍 대표가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에 부적절한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드렸어요.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배려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 많이 아프신데 배려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홍 전 대표는 다른 인터뷰에서 이 배려는 사면해달라는 의미였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홍 대표의 발언은 두 가지 면에서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상중인 대통령을 만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려, 사면해달라고 쉽게 말하면 민원을 넣은 겁니다. 상중인 곳에 가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기자들에게 우리 대통령이 많이 아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홍문종 대표가 언급한 겁니다. 현직 대통령 조문을 가서 다른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언급한 것인데 홍문종 대표의 국정은 대한민국입니다. 역시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떤 위로의 말을 할까 하는 고민은 별로 없이 자기가 원하는 얘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적절하다는 비난이 하루 종일 있었고요. 홍문종 대표가 다른 인터뷰에서 그럴 줄 나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부적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을 했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으면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래도 했다고 했고요. 부적절했다면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제 비판들이 당에서도 나왔는데 오늘 바른미래당의 김정화 대변인은 문상 가서 진상만 부리고 온 꼴이다. 철없는 홍문종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지자들에겐 물론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에겐 내가 박 전 대통령을 이만큼 챙기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우리 공화당 대표가 철이 없구나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단지 이건 진상 정도로 표현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모친상을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이유로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비슷한 소재인데요. 민경욱의 법적 문제로 했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 민경욱 한국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하나 역시 논란이 됐습니다. 잠깐 보면 노년의 어머니를 출세한 아들이 함께는 아니더라도 근처에 모시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누구 얘기라고는 써 있지 않았지만 주어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3시간 전 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상에 북한이 조문단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걸 비판하기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맥락을 감안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한 겁니다. 예. 그런데 상중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비아냥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댓글들은 역시 비판이 많았습니다. 댓글들은 잠깐 제가 뽑아왔는데 몇 개를 보면 인간으로서의 예의는 어디 쌈 싸 드셨나 봅니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정치색은 달라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 대단하다라고 했고요. 선을 지켜야 되는데 넘었다. 그리고 SNS에 1시간마다 쓸데없는 글을 올릴 시간에 효도 한번 더 해라. 라는 취지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예. 민경욱 의원은 종종 페이스북 글이 논란이 되는데 어쨌든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공감이 없다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역시 이제 상가에 부적절한 글을 올린 뭐 그런 예. 상황이 돼 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팩트를 체크하면 일단 고 강한욱 여사는 약 2년 반 전쯤에 중앙일보의 인터뷰에서 부산에 계속 사시는 이유에 대해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아들네의 집에 이사하는 건 어떤가라고 기자가 묻자 이사를 가고 싶어도 여기 성당이랑 동네 천지가 다 아는 사람이고 내 인생이 여긴데 어디 가냐. 딴 데 가면 불편해서라고 답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한 가지 더 전해드릴 게 있다면서요? 하나 전해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제 TBS의 주진우 씨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예. 음악 방송이라고 하지만 정치 얘기를 훨씬 많이 한다라고 제가 전한 바 있는데요. 예. TBS. 담당 PD에게 항의가 왔습니다. 우리는 TBS PD한테? 예. 우리는 정통 음악 프로그램이다. 음악과 음악 얘기를 정치 얘기보다 훨씬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다. 예. 라고 전해와서 정치인이 나오더라도 예, 정정을 합니다. 예. 끝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예, 조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중국발 황사가 건너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호남 일부 지역은 오전 한때 매우 나쁨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클 거라는 예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